네, 자, 2018년 교육행정직을 위한 전략특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수업은 문제풀이 수업이 아니라 우리가 교행직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방법론에 대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파트 1, 파트 2로 나눴고 파트 1은 문법과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파트 2는 독해입니다. 자, 그리고 파트 1 같은 경우 문법과 어문 규정의 3년치 기출의 경향을 볼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실 시점에는 이제 3년치 기출은 보셨어야 돼요.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험이? 근데 교육행정직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사실 3년치 기출은 깨끗이 풀어보고 거기 있는 정오답에 대한 해설은 이미 들었어야 되는데 아직 안 들었다면 제 영상 중에 기타 직렬 3개년씩 모아놓은 기출 외전의 교행직 3년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제가 한 회분 한 회분 해설을 한 무료 특강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이 수업에서는 이제 영역별로 찢은 거예요. 영역별로 찢고 문제가 어떤 이론 요소에서 출제가 되었더라. 이런 얘기만 하면서 쭉쭉쭉쭉 지나갈 거예요. 기출을 해설하는 수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올해에, 그러니까 최근 1년에 6월, 9월 평가원, 그리고 수능, 거기 나온 문법을 싹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시험지에 45문항씩 나오잖아요.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은. 그러면은 이제 한 번의 시험에 5문제씩 문법이 나와요. 그리고 언어학 지문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공시와 조금 다르지만, 그쵸? 아주 닮은 꼴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요즘에 나는 공시 기본서에서 보지 않았는데 나오는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공시 기본서의 개념인데 다른 방식으로 제시한다든가, 이런 걸 보자고요. 그래야 당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접근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가를 그 15문제, 6구 수능 순서대로 보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파트 1이에요. 그 다음 파트 2. 파트 2는 역시나 3년치의 교육행정직의 기출을 이렇게 독해들을 싹 보는데 해설할 거 아니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유형은 뭐가 나왔다.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풀면 좀 유리했다. 이런 얘기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역시나 6구 수능에서 독해를 이제 화법 작문 쪽에서 좀 뜯고 그리고 비문학 쪽에서도 좀 뜯고 문학 쪽에서도 좀 뜯었는데 여러분이 수능 보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문제를 풀이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변형하면 교행직이 된다를 해드릴 거예요. 그거를 실제로 저는 그냥 지금 프린트에는 그 6구 수능의 어떤 문제가 그대로 들어있거든요. 근데 제가 실시간으로 수업 시간에 어떻게 변형해서 교행직형을 만들 수 있는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어렸을 때 수능은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과 일행직의 사이에 있는 그 교육행정직의 출제 과정은 이러하구나. 그리고 사실 평가원 출제진들이 내잖아요. 그쵸? 그럼 평가원에서는 늘 뭐를 내왔어요? 수능을 내왔잖아요. 평가원 모의고사랑. 그럼 그들도 처음에 떠맡았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일행직을 막 봤을 거란 말이에요. 예전 교행직이랑. 보고서 점진적으로 어떻게 자기 스타일로 가고 있는가. 그쵸? 그리고 뭐 올해까지네. 뭐 아니네. 뭐 이런 얘기가 말이 많지만 일단 올해까지는 평가원이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갑자기 뭐 예전 스타일로 그죠? 우리가 너무 급진적이었나 봐. 뺏길 테니까 우리가 돌아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수능형으로 가면 같지. 올해 국가직을 보셔도 알겠지만 그죠? 그래서 예전의 기출보다 더 일행직형으로 간다든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가직을 보셨다면 국가직보다 더 수능 쪽으로 가면 같지. 독해가 뭐 그쪽으로 역행하진 않을 테니까 예전으로 역행하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실제 출제자 관점을 보는 거예요. 저는 EBS 검토진이었고 사전 검토진이었고 여러분들이 수능 때 봤던 뭐 자의 스토리 해설진 중 하나이고 또 뭐 있을까요? 디딤돌 E 시리즈 저자고 그리고 메가북스에서 나왔던 이 분석 노트의 기획자이자 저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거 생색이 잘 안 내요. 왜냐하면 공시에서 수능 경력이 뭐 그리 자랑이 된다고 그렇죠? 근데 저는 수능에서 엄청 화려한 경력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 쪽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못 봤던 건 저는 인간 강사가 아니라 문제지를 주로 출제한 연구자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은 수능 쪽에서는 인강으로 데뷔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왜 안 했을까 싶죠. 근데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더 어렵고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문제 내는 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잘 내게 되고 막 이래가지고 문제 내는 게 엄청 또 잘 돼가지고 그래서 뭐 디딤돌이나 꿈틀이나 뭐 그리고 또 메가북스 그리고 이투스북스 이런 데다가 문제를 납품하는 사람이 된 거죠. 납품이라 이거 좀 그렇다. 자, 어쨌든 그래서 문제를 내는 공장을 운영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벌 출제진들을 데리고 문제를 출제하는 공장을. 그래서 EBS 연계돼서 수능이 나올 때부터 변형 문제들이 쫙 깔렸죠. 예, 그래서 그 변형 문제의 출제진 중에 좀 여러 문제집들에 관여한 출제진인 거예요. 예. 그래서 EBS 검토진 자리 나중에 뺏겼죠. 너무 변형을 내니까. 자, 어쨌든, EBS 검토를 봐야 되는 사람이 막 EBS 변형 문제들 내니까, 넌 좀 안 되겠다. 이러면서, 예, 그랬죠. 그래서 아마도 제 모의고사가, 뭐 제 규모 대비, 좀 퀄리티가, 그쵸? 나쁘지 않겠죠. 옛날부터 문제를 내던 사람이니까 저는 문제를 사오지 않아요. 제가 직접 다 내거든요. 예. 그래서 문제 내는 과정을 엿보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함정을 자기가 파봐야 안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내는지를 과정을 알아야, 문제 멱살을 잡히지 않고 문제를 통찰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독해가 늘까요? 그러는데 되게 간단해요. 문제를 푸는 자가 아니라 내는 자가 되면 돼요. 이 지문을 어떤 의도로 이렇게 잘랐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잘랐을까? 이런 생각부터 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정답이 두 개로 보이지 않아요. 네, 네, 그러면 파트 1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법과 규정이에요. 자, 평가원이 출제처가 된 뒤에 3년 동안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 평가원이 출제처가 된 게 2015년이에요. 그래서 2015년에 이제 교육행정직은 어떠했는가? 문법 규정이 11문제나 나와서 이전과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평가원이 되게 조심한 거죠. 그래서 예전하고 크게 다르게 내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항 비율을 보면 자, 이론 문법에서 8개, 어문 규정에서 3개, 변화한 부분은 규정을 많이 안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원은 약간 규정을 그냥 딸딸딸 외워서 풀기를 약간 혐오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수능은 규정에 대해서 항을 주고 오히려 예시를 연결하는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조항을 외우는 것보다는 예시를 줬을 때 그 조항과 관련된 거라든가 예외라는 것을 아는가? 이걸 묻고 싶어 하지 단순히 발음을 딸딸 외우거나 그죠? 표준어를 달달달 외우거나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론 문법 비중이 좀 많고 어문 규정 비중이 예전보다 혹은 일행직보다 적다는 걸 볼 수 있어요. 2015년에도. 근데 문항 비율은 어쨌든 11문제나 나왔죠. 자, 그래서 뭐뭐 나왔나? 음은 변동, 품사, 용언의 활용, 그 다음에 문장 성분, 중의문, 문장 다듬기, 호칭어, 다이어 이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어문 규정은 골고루 한 문제씩 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유형, 기존 유형 유지 오히려 조금 쉬웠다. 근데 이거는 약간 평가원이 어땠던 거냐면 단순히 외우고 접근하게 했을 때 치사하게 하는 법을 모르기도 하고 그쵸? 그런 식의 출제는 옳지 않다는 아주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평가원이 옳죠. 저는 평가원을 계속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1인직도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제 세상에 오는 건데. 자, 그래. 자, 그래서, 자, 맨날 기도. 자, 근데, 그러긴 어렵겠죠. 어쨌든 근데 2014 대비 합격선은 52.15점이다. 자, 그래서 이게 올라서 합격선이 총점에서 이 정도나 올랐던 거죠. 100점 만점이 아니고 총점에서 합격 커트가 확 올라갔는데 그게 국어 때문이다라고 할 정도로 평가원이 살금살금 했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문제 볼까요? 옆에 문제 보세요. 문제를 풀이할 건 아니에요. 풀이하려면 기출외전, 기타 직렬 쪽으로 가셔서 인강 들으시고 어떤 거 나왔나? 문장 성분 나왔다 그랬죠. 근데 이론 문법 같은 경우는 이때 남들은 다 쉬웠다는데 나는 안 쉬웠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어문 규정 위주로 외운 사람. 그러니까 막 표준 발음법도 읊조려서 외우고 발음해서 외우고 그쵸? 한글 맞춤법도 눈에 막 바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론 문법 같은 경우도 기출을 카테고리 없이 막 돌려가지고 역으로 막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이게 다 총점이 올랐다고 하는데 나는 안 그랬다. 난 더 어려웠다. 이런 친구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 문제만 보셔도 그러합니다. 이 문제는 밑줄 친 부분이 주성분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에 체언 뒤에 조사를 격조사를 줘요? 보조사를 줘요? 보조사를 주잖아요. 평가원은 격조사를 보고 얘가 뭔지 알아보는 걸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격조사를 숨기고 보조사를 줘가지고 너가 서술어를 통해서 문장 성분을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맞죠? 이가 주격, 을을, 목적격 이거 말고 오히려 서술어에서 역으로 서술어 자릿수 추론을 통해서 앞에 누가 주어고 누가 목적어고 누가 부사어인가를 뭐 이런 것들을 알길 바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평가원에서 문제 낼 때 자 문장 성분을 내고자 할 때 보조사로 격조사를 은폐할 테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
서술어에서 역으로 그쵸? 주어와 뭐 목적어와 부사어 같은 거를 찾을 수 있게 훈련한다.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수업할 때. 여러분 문장 성분 따질 때 머리부터 보고 읽지 마세요. 맨 앞에 있는 게 주어라니. 그런 게 어딨어. 그쵸? 문장은 얼마든지 성분은 도치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절대로 자리를 바꾸지 못하는 애가 누구예요? 끝서술어죠. 끝서술어는 픽스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끝서술어에서 역산을 해야지 머리부터 잡고 들어가서 의미를 이해하면서 뭐 주어네 뭐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함정에 빠져요. 자, 그 다음 여기에 4번을 보시면 정부에서라고 했는데 서술어 볼까요? 서술어가 뭐예요? 추진하고 있다. 여러분 추진되고예요? 추진하고예요? 추진하다. 추진하다의 주어는 정부. 그러면 주격조사 중에 그죠? 이가 깨서 에서 여기서 조직이나 단체일 때 쓰는 주격조사를 썼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얘네 둘은 보조사야. 그쵸? 그리고 얘는 부사어예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주격조사죠. 그러면 얘 부사격조사인 건 사실은 우리가 알만하고 그래서 문제에서 정답은 쉬웠어요. 맞죠? 정답은 쉬워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또 주격조사는 이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나 에서에 대한 인지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되게 뻔한 그쵸? 되게 뻔한 격조사를 안 준 거예요. 얘 빼고는. 그러면 정답은 쉽죠? 정답은 쉬우니까 잘 피해갔지만 만약에 여러분 뒤집었으면 이렇게 뒤집거나 그쵸? 순서를 그쵸? 정답을 뒤로 밀고 이런 식으로 선지에서 좀만 배치만 좀 뒤집었어도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조사인 거 위로 올리고 그리고 이가가 아니라 에서인 거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정답을 뒤로 뒀으면 조금 더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격조사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외워가지고 문장 성분 따지지 말자. 여러분 을을도 목적격조사야라고 외우고 있지만 무슨 기능도 있어요? 강조해. 보조사 기능도 있죠. 자, 지금 이 얘기 처음 들은 사람 있네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에서가 부사격조사에서도 있지만 주격조사에서도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을을도 목적격조사가 있지만 목적격조사가 아닌 보조사 을을이 있죠. 그러면 적으세요. 오늘 처음 듣는 얘기다. 나는 누군가한테 수업을 들을 때 이 얘기를 처음 들었다. 본인이 까먹었겠지. 그죠? 자, 어쨌든 옆에다 적어놓고 찾아봐야지. 내가 사전에서 오늘은 네이팅해서 을을 한번 찍어본다. 그러면 보조사 용도가 있어요. 마음껏을 먹어라. 되게 이상한 표현이죠. 우리가 평소에 안 쓰죠. 근데 있어요. 마음껏을 먹어. 그럼 을 빼도 되잖아. 삭제해도 되는, 생략해도 되는 을. 이거는 보조사. 자, 그 다음 2번. 중의문. 여러분 중의문에서 중의적 문장이 아닌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어떤 요소들. 1번. 비교 대상의 중의성, 3번 수식범위 중의성, 4번 여기서 보조용언의 중의성. 그냥 중의성에서 사실 평이한 양태들이 나왔고 여러분들이 중의성을 읽고 그때서 발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리토끼 그림 알죠? 오리로만 보면 오리로 보이고 착시 그림 모르세요? 오리로만 보이거나 토끼로만 보이거나 이게 둘 다 가능하다는 건 알아. 아, 그렇구나. 이쪽을 보면 토끼고 이쪽을 보면은 뭐 오리네. 그런 착시 그림처럼 사실 만약에 이 중의성의 이론을 무엇으로 인해서 중의문이 된다라는 거를 외우지 않으면 사실 문장을 읽으면서 두 가지 의미를 떠올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중의성 양상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본서에 다 있습니다. 누구 거든. 자, 그 다음 3번. 3번은 문맥상의 의미 문제예요. 그래서 문맥상의 어휘의 문제가 원래 수능 쪽에선 주로 뭘로 나오냐면 서술어로 나와요. 서술어로 이따 볼 텐데 서술어로 나와서 서술어의 다양한 의미가 가장 유사한 걸 찾게끔 그렇게 주로 나와서 그 서술어의 문맥적 의미를 추론할 때에는 어떤 것들 쓰냐면 똑같은 의미라면 서술어 자릿수가 같겠죠.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필수 성분의 속성이 같겠죠. 그쵸? 이런 걸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직관적으로 비슷한 걸 막 이제 찍는 거예요. 그러면 틀리겠죠? 얘는 서술어였어요? 아니면은 체언이었어요? 체언 부분이죠. 마음. 그리고 여기 지금 마음이 마음에 들다라고 해서 부사로 쓰였어요. 그럼 이럴 땐 이렇게 서술어 자릿수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잡아야 돼요. 마음에 드는까지. 이 명사가 영향을 끼치는 부분까지 이렇게 떠가지고 그 뜨는 것과 유사한 관용 표현을 찾는 거예요. 쭉쭉쭉쭉. 그래서 마음에 담아도 이렇게 뜰 수 있고 얘는 아니죠? 이건 뭐의 반대? 몸의 반대. 땡. 그쵸?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마음이 없고 이렇게 뜨고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어질다. 이거는 성격이 어질다. 더 땡. 그러면 2번, 3번 중에서 가장 유사한 걸 고른다. 그렇게 좁혀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4번. 호칭어와 지칭어입니다. 이거는 뭐 일행직이랑 똑같이 호칭어, 지칭어를 이제 외웠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요거 5번. 표준어가 아닌 것은, 자, 표준어가 아닌 것은 문제를 낼 때도 되게 특이한 고유어 같은 거 안 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활용하는 말 중에서 고르려고 노력을 한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은 교과서에도 문법, 독서와 문법이란 교과서가 있어요. 독서와 문법이라는 심화 교과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주로 문학 교과서는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하나 정도 더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학교마다. 문법과 독서를 선택하는 학교가 맞는 거예요. 독서와 문법. 근데 화작을 선택하는 학교. 아니 뭐 열정이죠. 학교 선생님들, 그쵸? 근데 수능에 좀 유익한 쪽은 독서와 문법을 선택해주는 학교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다양한 심화 교과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독서와 문법 쪽을 더 탄탄하게 그때 고등학교 때 배웠으면 이 고생을 덜 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심화 교과서에 있는 어휘들 위주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도 표준어 규정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부록에도 들어가고 그 단원에도 들어가는데 그 탐구 활동이 있는 단어들 낸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과서 되게 열심히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9차 교과서가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 다 받았죠. 교과서 새로 다 바뀌거든요. 바뀌었거든요, 이미. 올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작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교재나 모의고사는 이제 공식 기출보다는 교과서에 집중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외래어 표기. 자, 이것도 여기서 보면 되게 특이한 거 안 내고 어문 규정 마스터에 보면 각 항이 있어요. 항 대표예시가 있거든요. 사실 외래어 표기법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어떤 강사의 교재에도 전예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조항 예시를 넣은 뒤에 조항 예시를 넣고 그 다음에 기출을 넣거든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외래어에 대한 표기법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총칙에 있는 예시 단어 그리고 세칙에 있는 예시 단어가 있어요. 다 그 예시 단어에서 나왔어요. 특이한 건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스테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카스테라 하나만 세칙 예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빼고는 다 있던 거. 자, 그 다음에 7번. 7번은 올바른 문장 다듬기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일행직에서는 봤던 문장이 계속 재탕에서 나와요. 교과서 예시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또 평가원은 이런 건 능력으로 하는 거지 외우면 안 되지라고 생각했죠. 자, 그래서 오히려 교과서 예문 안 썼어요. 문장 다듬기는. 그래서 문장 다듬기는 교과서 예시가 아니어서 엄청 틀렸죠. 그냥 달달 외우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개통될지 이거 진짜 지겹게 보지 않았어요? 기출에도 일행직 기출에도 몇 번 나오고 외웠잖아. 얘 그 선지를. 왜 틀렸는지. 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도로가 혹은 터널이 개통 이게 안 나온. 그래서 빠진 거 넣기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그게 모든 선생님들의 교재에 다 들어있지만 평가원은 그런 건 직접 문장을 보고 찾을 줄 알아야지. 문장을 외워?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표현은 여러분들이 아는 문장에서 나오는 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문장도 그냥 틀린 문장을 외우거나 그죠? 틀린 문장을 고쳐놓은 걸 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수업할 때 그거를 기본서에 있는 거에서 고친 버전을 지운 훈련들 줘요. 그 다음에 본인이 나름대로 고쳐오라고 해. 그 다음에 수업할 때도 그거를 고치는 과정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푸페 같은 거 있거나 그러면 제 단원에서는 이제 통사론 뒤에 올바른 표현의 문장 60문장 정도를 직접 교정하는 과정이 나와요. 이런 거를 60문장을 교정하는 과정. 그러니까 주어가 빠진 건 어떻게 알아본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이거 내 약점이다 하면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 자,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매장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한류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 문장 짜임새 분석부터 해야 뭐가 이상한지 알아요. 자, 그럼 보세요. 기대된다. 자, 누가 기대돼요? 누가 기대돼요? 기대하다예요, 되다요? 기대되죠. 그럼 기대되는 주어는 뭐예요? 이 매장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대되다를 살리려면 이 매장에서는 자, 에서를 만약에 그러면 주격조사로 본다? 그럼 계속 가볼까요? 이 매장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어니까 즐겨 찾는 이렇게 가로 닫고 그죠? 관용절이니까 그 다음에 한류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될 그쵸?
이렇게 해야 되겠다.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고. 짜임새가 안 맞죠? 그러면 잘못된 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야기하고 싶은 의도를 먼저 생각해봐요. 아, 이 매장이 잘 될 거래. 그쵸? 자리매김 할 거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매장에서는이라고 할 거 없이 이 매장은, 왜냐면 이 매장에서는 이라고 하면 이게 공간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더 이게 착오를 불러일으키니까 이 매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한류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기대됨. 이게 문제인 거예요. 될 것으로 기대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딱 말은 그게 아니지만 이중피동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줘? 이렇게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러면 이 매장을 주어가 능동문 진행되죠. 그쵸? 능동문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술어랑 주어를 맞추고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치고 이렇게 괄호치고 그래서 문장 짜임새 분석하는 훈련을 한 60문장 하고 나면 좀 나아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난 괜찮은가 검토 꼭 하시고.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아, 사실 의문변동 지금도 헷갈리고 있으면 진짜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카페에서 깜짝깜짝 놀라요. 지금 시험을 앞둔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또 그런 친구들은 꼭 우겨. 자기가 배울 때 그렇게 배웠대. 아닐 거예요. 본인이 헷갈리는데 어떤 공시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자, 이것이 받침에서 이게 되는 거. 자, 여러분 받침에서 쌍자음이 그쵸? 대표음이 되는 건 뭐에 들어가요? 의문 변동에? 음절의 끝소리치기고 뭐에 들어가요? 상위 카테고리. 교체잖아요. 그 다음에 겹받침이 둘 중에 하나가 남는 건 탈락이죠. 이런 구분 있죠. 근데 이거 둘 다 음절의 끝소리 축이니까 교체 아니에요? 이런 식의 혼란을 아직도 겪고 있는 거지. 그러면 사실은 기본서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기출을 막 돌려 푸는데 아직도 이게 헷갈리면 그거는 아예 카테고리 목차별로 이론을 세우지 않은 상태인 거죠. 이해되죠? 자, 그리고 또 의문 변동에서 흔히 또 착오하는 거. 요거 구별해야 되고. 된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에서 안울림 100% 된소리. 안울림 예사소리와 안울림 예사소리가 부딪혀서 국밥이 되는 것은 뭐에 들어가죠? 예외 없는 된소리 이거. 교체에 들어가는 된소리죠. 교체에 들어가는 된소리. 자, 그 다음에 용언이에요. 허그. 자, 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간과 어미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면 또 뭐예요? 뭘까요? 얘도 여기 들어가죠. 교체. 아, 지금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했어. 대답을 못해. 자, 그래서 얘도 교체잖아요. 그쵸? 자, 근데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 코 더하기 등. 요런 거 있죠. 코 더하기 등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코등이라고 발음이 나서 뭘 쓰게 되는 거죠? 사이시옷을 적게 되는 거죠? 그쵸? 여러분, 사이시옷은 의문이에요? 아니에요? 의문이 아니에요. 그쵸? 순서상 합성 명사가 이루어지는데 앞단어가 뒷단어를 꾸미는 종속적 합성어의 의미 구조에서 주로 보이는 양태인데, 그죠? 앞부분에 받침이 없고 그리고 그것의 허전함을 느낀 뒤에 초성이 내가 뒤에서 도와줘야겠다라는 오지랖을 떨어서 그래서 된소리가 표기에 넘는 된소리가 나버리면, 자, 여러분 이건 용언이에요? 각계 단어예요? 각계 단어. 얘는 하나의 단어. 자, 보세요. 하나의 단어에서 어미가 어간을 돕는 것은 교체. 각각의 단어가 합성 과정에서 뒤에 있는 애가 오지랖을 떨어서 도와주는 거. 그래서 결혼 전에 빚을 갚아주는 건 똑같아요. 뭔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안 해도 되잖아. 내 몸도 아닌데 왜 도와줘? 허전한 걸. 그죠? 그래서 뒤에서 허전함을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관계인데 도와줘서 뜬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첨가예요. 근데 이거를 아직도 여기 표기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어. 표기에서 출발해서 선생님 얘를 시옷을 디귿으로 만들어서 음절의 끝소리규칙 교체가 일어난 다음에 안울림 예사, 안울림 예사라서 뜬. 그러니까 이거는 교체 2번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지. 교과서는 그렇게 진술하지 않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거는 사이시옷을 뭘로 인정하는 견해죠? 의문으로 인정하는 견해죠? 그거 폐기된 지 좀 됐어요. 구이론이고 옛날에 몇 년 전에 한 6, 7년 전에 기출문제 보면 그렇게 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는 거야. 양쪽의 관점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봐서 답이 안 나오면 이렇게 풀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 그렇게 안 나올 거니까. 그죠?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시옷을 의문으로 발음하지 않는 것을 고정한 지 오래됐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디귿으로 해서 생각하는 거는 하지 마셔야 될 생각이고,
코더하게 등에서 출발. 그리고 오히려 시옷은 뭐다? 이렇게 발음이 덧났다. 첨가라는 것의 깃발. 여러분, 사이시옷은 뭐가 일어났을 때만 쓴다? 첨가가 일어났을 때만 쓴다. 아니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고 시옷은 또 디귿으로 대표화된 거야? 그럼 모순이잖아요. 그쵸? 자, 그거 정리했어요. 자, 그 다음. 자, 여러분 요 문제는 평이했죠? 자, 그 다음 9번 품사 통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품사에서 크다라는 품사가 모도 될 수 있고 모도 될 수 있다? 동사도 될 수 있고 형용사도 될 수 있다. 지금 당장 딱 부피가 크거나 그러면 이제 형용사고, 그리고 성장하거나 생장하거나 이런 거는 니은다 가능한 동사다. 그래서 좀 품사 통용에 유의해야 될 단어들은 머릿속에 있는 게 좋아요. 심지어 동사, 형용사 변별법을 그쵸 대입하기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동사, 형용사 변별법으로 다 통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강사들이 자꾸 문제에 내서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있다나 없다 같은 것도 그쵸? 우리가 동사, 형용사 변별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없다는 언제나 뭐라고 외우고, 언제나 형용사다라고 외우고, 있다는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동사 있다도 있고 형용사 있다도 있고 이런 거. 그리고 뭐 크다 같은 거라든가 뭐 젊다, 늙다는 반대말인데도 불구하고 품사가 다르죠? 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늦다. 늦다도 동사 늦다 있고 형용사 늦다 있는데, 자, 그게 또 이제 구별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늦다는 어떻게 구별하라고 그랬죠, 제가?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늦다. 동사 늦다는 뭘 원한다? 필수 성분으로? 뭐뭐에 늦다. 약속 시간에 늦다. 마감에 늦다. 이렇게 기준 시점을 원해요. 동사는. 그래서 사전에 찾아보면 늦다 앞에는 땡땡땡에가 있어야 되는 게 동사, 없으면 형용사예요. 그렇게밖에, 왜냐면 의미가 똑같거든요. 동사일 때랑 형용사일 때랑 의미론 구분을 못해요. 늦다는. 자, 그래서 이렇게 유의해야 될 단어만 제가 무료 특강에 모두의 약점 특강이라고 있어요. 그 모두의 약점 특강에 1강이 형태소 분석이고 2강이 품사 변별인데, 2강 품사 변별이 들어있는 단어구는 동사, 형용사 변별법이 잘 통하지 않는 단어들을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봐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10번에 띄어쓰기 나왔는데, 여러분 띄어쓰기에서 여러분들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게 나왔다고. 자,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 뭐예요? 듯한. 제가 이번에 지방직 1주 모의고사 냈죠? 듯한, 듯하다, 듯이, 그리고 여기 말했듯이. 이거를 뭐 기출을 10년치 풀었으면 뭐해. 이런 거를 이해를 못 하는데. 그쵸? 자, 그러면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듯에 대해서, 듯은 일단 의존명사 듯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의존명사 듯. 그러면 듯 의존명사 있으면 의존명사는 뭐의 수식을? 관형어 수식을. 그쵸? 관형절의 수식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에다가 만약에 접사하다를 붙여. 그럼 파생어가 되겠죠?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지? 듯하다가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뭐가 돼요? 보조 형용사가 돼요. 그쵸? 자, 그래서 그러면 보조 형용사가 돼요. 그럼 이제 띄어쓰기에서, 자, 의존명사 듯은 앞이랑 띄고 쓰죠. 근데 보조 용언이 되면 띄어쓰기 룰 중에 뭐가 있어요? 본보조 붙이는 허용이 있죠. 또 이것도 본보조만 다 붙일 수 있다고 그거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오히려 본보조일 때 붙이는 게 허용되는 거에는 조건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본보조만 다 붙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종합반 때 하는 얘기야. 1스텝에서 하는 얘기지.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본용언, 보조용언인데 중간에 연결어미가 아어이거나 아니면 뒤에 의존명사에 하다나 쉽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보조용언일 경우 붙이는 게 허용된다. 자, 그 경우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본용언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이 사이에 듯도 하다라는 이게 발생하면 듯하다 사이에 이게 나온 거야. 비가 올 듯도 하다 그러면 이때는 올 듯하다. 올 듯하다. 자, 이게 본보조, 원칙 지킨 상태, 본보조, 허용 상태. 근데 여기 듯하고 하다 사이 도가 들어왔대. 그럼 여러분 다시 찢어짐 당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보조 형용사예요? 아니면 원래 의존명사 대 하다로 돌아간 거예요? 이제 보조 형용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찢어졌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다 대고 사실은 그죠? 요렇게 붙이면 안 돼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그쵸? 얘는 보조 용언이 아닌데 이제?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고, 게다가 얘도. 그럼 이게 뭐겠어요?
동사지 뭐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그냥 이럴 때 하다는 듣도라는 조사 뒤에 나오는 용언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한번 하셔야 된다는 것들. 자, 그 다음 11번. 11번은 용언의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이죠? 자, 그래서 불규칙 용언은 그 활용형에 따라 어간만 불규칙적. 그러면 규칙, 불규칙 나누고 불규칙 양상까지 한 번 더 나누고 어간 불규칙, 어미 불규칙 둘 다 바뀌는 어간, 어미 불규칙 나눌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항상 이런 문제는요. 불규칙 활용이라든가 이런 뭐 의문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4개를 다 봐야 답이 나오는 애들이 있죠. 뭐예요? 다음 중 이질적인 거 고르세요. 그러면 중단위 분류해서 3대 1을 만들었는지 소단위 분류에 3대 1인지 모르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선지가 4개 나왔어요. 용언의 활용의 양상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예요. 4개의 선지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3번까지 읽은 거야. 근데 보니까 얘는 자 불규칙, 그쵸? 그 다음에 어간 불규칙, 어미 불규칙인 거야. 그러면 3번이다 이러는 거지 혼자. 근데 여러분 4번에 뭐가 나올 수 있죠? 자, 어간 불규칙, 어미 불규칙. 그러면 얘가 다르네? 하고 얘를 딱 찍고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4번에 규칙 활용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몇 대 1이 되는 거야, 어떻게? 불규칙 대 규칙으로 찢어지게 되는 거지, 어간 불규칙, 어미 불규칙이 나누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질적인 것을 고르라에서는 항상 4개를 다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실수, 터무니없는 실수 하잖아. 자, 그 다음 2016년입니다. 조금 속도 빨라질 거예요. 앞에서 나온 요소는 넘어갈 겁니다. 자, 2016년 출제 2년 차입니다. 자, 평가원의 출제 2년 차에는 10문제 나왔어요. 한 문제 줄었네요? 근데 막 획기적으로 줄어든 건 아니죠? 한 문제 살금 줄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론 문법에 여기서 의문론, 의문변동, 형태론, 품사, 그 다음에 통사론의 사동문과 어미 부분 나왔는데 사실 이 어미 부분은 국어 생활교과서에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가 싶죠? 그러니까 국어 생활과 생활국어라고 있는데 약간 수학 익힘책 같은 거예요. 국어책도 2권이었는데 모르죠? 왜? 한 번도 가져오라고 안 했거든, 학교에서.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책에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어문 규정은 한글 맞춤법이 많이 나왔죠. 근데 여기에 띄어쓰기까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문 규정, 외래어 표기법. 실제로도 어문 규정에서 가장 넓은 범위를 가진 게 한글 맞춤법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사실 혼동어휘도 들어가고요. 뭐 준말이나 뭐 아니면은 띄어쓰기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 맞춤법 범위가 제일 넓어요. 그래서 어문 규정 마스터에서도 한글 맞춤법만 2시간 넘게 하죠. 2시간 반 정도. 그죠? 자, 그럼 문항 비율은 거의 유지했지만 공식 기출에 등장한 적 없는 요소를 출제하거나 찾을게요. 그다음 수능형 보기 적용 문항이 출제되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제 수능형이다 싶은데 별을 달았어요. 자, 별단 것들은 꼭 이렇게 신경 써서 보시면서 여러분 이거는 공시에 출제된 적이 없었어요. 보조용언 품사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품사 문제 많이 나왔지. 근데 서술어, 단독 서술어일 때 주로 물어봤지 본 보조에서 보조용언 품사를 물어본 적은 없다고. 그쵸? 근데 전 그때 냈죠.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원래 적중도 이게 되게 사람이 많을수록 더 소문이 나는 거야. 그쵸?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같이 회사에 있었던 분들하고는 우리 서로 적중 광고는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 회사는 되게 아름다워가지고 그때 당시에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때는 사실 강사가 적중을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자랑이냐. 자, 오늘 제가 이것이 적중이다를 주고 할 말은 아닙니다만 근데 이게 누가 하기 시작하면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도 저도 이게 상업적으로 부응하는 거지 그게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나는 오늘 닦았지 뭐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왜냐하면 당연히 아침에 닦고 나오는 건데 나는 오늘 닦았지 그럼 다른 사람들을 안 닦는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이 시장 1등이 되면 적중 광고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적중 광고를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지금 하고 저도 해야죠. 뭐 안 하면 안 한 사람이 되는데 적중을 그죠? 그래서 적중 광고를 안 하면 안 한 사람이 되니까 그래 뭐 저희 연구원들이 더 부르부르 하니까 더 맞췄는데 더 내라 막 이런 식으로 우리도 생색내자. 그래서 올해부터 하기 시작하긴 합니다만 제가 더 이제 시장의 신뢰를 더 받게 되면 없애버릴 거예요. 그런 관행을. 자, 어쨌든 여러분 당연히 강사는 당연히 적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암기 과목도 아니고 완전 암기 과목도 아니고 그리고 국어에서 암기 영역은 문법과 규정이잖아요. 어휘 한자랑. 근데 그거는 당연히 범위 내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문 규정 당연히 교재 밖에 있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어쨌든 근데 저 이런 건 적중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공시에서 안 나오는 범위인데 제가 냈잖아요. 그 이유는 그 해 평가원과 수능과 EBS를 제가 반영하는데 거기 이게 나왔는데 제가 출제진이어도 내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안 나왔는데 문법적인 이론 기초를 상당히 깊게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모의고사에 냈는데 나왔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뭐뭐만 하다. 이거랑 뭐뭐 할까 싶어 리을 싶어. 그 다음에 자 뭐뭐 하기는 하지만 이걸 접속부사로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렇죠 여러분? 접속부사예요 보조형용사예요. 예, 어쩌고저쩌고 하다. 마침표. 하지만 이게 아니에요. 다른 애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묻지 않고. 그때 여러분 이 문제는 그럼 지나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정답은 쉬워요. 평가원도 좀 너무했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의 주대. 되게 중요한 걸 아는 사람은 건져줬는데 그게 뭐냐면 부정의 보조용언이에요. 아무리 보조용언의 품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어도 보조용언에서 부정의 보조용언일 때 그때는 앞에 본용언을 따라간다는 것 정도는 배웠어야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그걸 답을 해준 거죠. 묻다적. 묻다가 뭔지 알면 얘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나머지 다 몰라도. 여러분 객관식에서 빠져나가는 방법, 객관식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답을 알거나 오답을 지울 수 있거나. 여기서는 뭘 원함? 정답은 알지?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평가원도 지나친 짓은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자, 2번. 자, 2번이 어미 문제예요. 2번이 어미 문제인데 딱 이 문제를 보면 발문에 문법에서 어느 단어인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기를 보고 발상을 시작해야 되는 거야. 보기를 보고 이게 어느 단어네 뭐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이 문제에 묻는 말에 대답을 못한다는 그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풀고 정답 알면 너무나 쉽지. 그죠? 근데 이 문장을 봤을 때 이게 무슨 의도다. 자,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기억과 같은 구성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항상 발문을 잘 읽어야 돼요. 뭐 의미가 유사한 거냐, 구성이 유사한 거냐, 그리고 또 양태가 유사한 거냐 다 다른 말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김대리, 박대리가 빨리 사무실로 오라고 해. 오래.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보고 높임법이야? 이런 애들도 있다고. 뭔지 알겠죠? 이거 생각하면 오라셔? 오래? 뭐 이런 거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문제에서 출제자 의도에서 핀트가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얘를 보고 모르겠잖아? 그럼 빨리 선질 1번부터 4번까지 빨리 읽어. 확 돌려. 아니면 시험 때 사실 좀 쫄리잖아요. 별표 치고 시간 확보해서 돌아가서 관찰해도 돼요. 근데 괜히 이걸 보고 멘탈이 나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발문을 보고 보기를 봤는데 갸웃한 건 다 똑같이 그래. 다 똑같이 그러니까 시험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물론 시험이 끝나면 통렬한 반성을 해야 되지만 통렬한 반성을 해야 되지만 근데 이제 시험을 볼 때 시험장에서만은 난 할 만큼 했어. 이런 멘탈이 있어야 돼요. 기죽지 말고 시험장에서는 막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들어갈 거면 들어가지 마.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난 할 만큼 했어. 내가 모르는 거 남들도 몰라. 그러면 내가 모르는 거 남들도 모를 때 그럼 내가 승리하는 법은 덜 쪼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딱 깡이 필요해요. 그 깡을 가지고 딱 얘를 봤어. 뭐야? 높임법이 왜 문제가 뭐 있다 봐. 이렇게 하면서 뭔지 알겠죠? 너 있다 봐. 그러면 딱 너무 그런 다음에 시간 확보하고 보면은 1번부터 4번까지 보면은 어쨌든 하나가 정답이 수렴돼야 되니까 의도가 그때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 생김새를 보고 문제 출제 의도를 역으로 추론하는 그런 순발력도 필요해요. 자, 그다음 자 3번입니다. 3번은 맞춤법. 그리고 표준어 규정 섞여 있죠. 근데 평이하게 워낙 강조된 것들 그리고 일행적 기출에도 있었던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표준 발음법. 표준 발음법도 어문 규정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항들의 대표적인 예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밑줄 친 부분을 잘 설명한 거 그리고 틀린 것만 모두 고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밑줄 그은 것들이 이제 띄어쓰기와 관련된 예시죠. 그래서 제 어문 규정 마스터의 띄어쓰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표 예시예요. 조항별. 그래서 규정을 낼 때는 특이한 거 안 묻는다. 평가원은. 그래서 되게 지엽적이고 이상한 거 물어보는 게 국회직이고요. 국회직은 약간 뭐 나 잡아봐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항상 내가 유행을 선도하지 막 이런 느낌? 그래서 개정? 그래? 한 3개월 됐어. 핫하네. 내가 내줄게. 막 이런 느낌? 그런 식이에요. 근데 교행은
단순함기보다는 원리 이해를 원하니까 그래서 그 규정대표 예시는 맞나?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은커녕 조사라는 게 띄어쓰기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C도 자 어떤 성씨 부류를 얘기하는 거냐 특정인이냐에 따라서 띄어쓰기 되게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에 이게 의존명사냐 그리고 어미이냐 요거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고 같은 경우도 동사하고냐 아니면 접속조사하고냐 그쵸 요런 거 너하고 나하고 뭐 이런 건지 구별하는 거 중요하죠. 자, 그 다음. 자, 6번입니다. 6번에, 자, 보기에 기역부터 리을.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지금 잘못 말했다. 하고가 접속조사도 있는데 이 문제에서 쓰일 때는 이걸로 직접 인용 조사로서 쓰였어요. 근데 하고가 접속조사 용도도 있거든요. 근데 이 예문은 무슨 용도? 그쵸. 자막 들어갈 뻔했다. 오, 다행. 자, 그 다음. 속도 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 자, 6번에 보기에 기역부터 리을에 들어갈 것. 여러분 이 유형이 사실 요즘에 서울시나 일행에도 좀 나왔는데 뭐냐면 그냥 예전에는 문장을 주고 이 문장이 뭐 피동이냐 사동이냐 뭐 이런 식으로 딱 물어봤다면 요즘에 예문을 막 안 주고 문제를 주거나 예문 없이 이론만 선지해 주고 적합성 따지라는 거 맞는 이론이냐 아니냐 근데 그거를 오히려 더 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문이 없으니까 머릿속에서 이렇게 뭐랄까 사례 위주로 공부한 사람들의 폐해거든요. 사례는 너무나 중요하죠. 사례는 너무나 중요한데 이론 개념어를 이해하고 이론을 이해한 뒤에 사례에 넣어서 그 이해를 탄탄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론 개념어 읽는 거 자체를 피곤해. 그리고 수업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요즘에 올해는 이제 모두까기 인형하기로 했어요. 약간 핫해진 김에 그렇죠. 그냥 싸가지 없는 캐릭터로 가는 거야. 자, 어쨌든, 잃을 게 없잖아?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로 개념을 이해시키는 건 좋은데, 개념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사례를 봐야지, 개념어나,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예문에 대입을 해야 되는데, 예문으로 개념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예문은 어디까지나 예문이잖아요. 그러면, 대표성이 아무리 있는 예문이라고 해도, 그러면 예문으로 거꾸로 이론을 학습한 사람들은, 예문이 없으면, 그 이론을 상기시키지 못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면 문제들 중에 뭐 단형사동은 뭐 장형사동은 그리고 예문 없는 문제들 나왔을 때 그랬나? 그럼 머릿속에서 빨리 예문을 떠올려가지고 대입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예문이 안 나오는 거야. 예문을 줄 알았거든 그 지문에서. 근데 이제 평가원은 요렇게 주긴 줬는데 그러면 위아래 매칭하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에 좀 익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거 낼 때 저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게 내는데 이론 개념어에서 사례를 찾기도 해보고 사례를 보고 해당된 이론을 찾기도 하고 양방향을 다 훈련을 해야 돼. 그러니까 보기에 이론이 있고 밑에 사례가 있는 경우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보기에 사례가 있는데 해당 그죠 조항 같은 거 그게 그거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예시에서 원리를 떠올리게 하는 것과 원리에서 예시를 떠올리게 하는 양방향을 다 겪어봐야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거는 맞춤법과도 관련이 되죠. 그래서 이따가 그 다음 8번 이게 의문 변동. 자, 그래서 의문 변동에서 지금 기역의 첨가, 니은의 축약, 그리고 동화. 요즘에 EBS나 수능에서 조금 핫한 게 이거 자체를 판단하는 건 당연한 자질로 보고요. 근데 이게 교체냐, 이게 첨가냐, 뭐 이게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게 하는 거는 이건 당연하고 그래서 의문의 수가 늘었냐, 줄었냐 이런 것들을 줄어든 의문이 뭐 몇 개냐, 늘어난 게 뭐 이런 거 있죠. 의문수를 세라. 그러면 변화 전과 변화 후에 표기상의 의문 개수와 발음 후의 의문 개수를 세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냥 의문의 수가 몇 개냐 그러면 발음을 세는 거 아시죠? 전후 뭐 이렇게 얘기 안 하는 이상 그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여기 디귿에 동화라고 나왔는데 동화는 뭐에 들어가죠? 교체에 들어가죠. 자, 그리고 선지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 싶네요. 뭐 첨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여러분 첨가가 절대현상이에요? 수위적 현상이에요? 수위적 현상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콧등 얘기하면서 어떤 명사랑 합쳐져서 합성명사 될 때 된소리가 덧나서 첨가의 콧등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쵸? 자, 근데 그런 경우에 대한 얘기에서 얘는 왜 안 돼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똑같은 상황인데 얘는 왜 된소리가 안 돼요라든가 똑같은 상황인데 얘는 왜 니은을 첨가 안 해요? 이런 얘기는 첨가는 몽땅 뭐예요? 수위적 현상이에요. 안 해도 되는 짓이라는 거죠. 그 예외도 많고. 예,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표준발음법 30항을 외워야죠. 그쵸?
표준발음법 제가 단순히 외우라는 거 진짜 극혐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첨가 예시는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조건이 충족돼도 하는 애도 있고 안 하는 애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시험이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첨가에 대해서 개정도 있죠. 2017년에. 그죠? 그래서 제 카페에 개정 자료도 올려놨어요. 2017, 저는 2015, 2016, 2017로 나눠서 코너 만들어 놨으니까 자료에. 그럼 나는 만약에 2016년 교재 가지고 있다 그럼 2017만 보든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9번. 자, 9번에도 웬만큼 우리 어문 규정 예시에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나왔고요. 배드민턴만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 정도씩은 조금 색다른 예시를 넣었네. 자, 그 다음, 근데 보면은 그런 예시는 정답에 그렇게 영향을 별로 그렇게 주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에서 사이시옷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아직도 사이시옷 헷갈리고 있다면 안 되는 거고, 사이시옷에서 여러분들이 더 공부해야 될 거 얘기할게요. 사이시옷이 만들어질 때 한자 더하기 한자는 안 되죠. 그쵸? 근데 외래어 더하기 고유어는 어때요? 그것도 안 되죠. 피잣집 시옷 쓰면 안 되죠. 피자집이라고 써야 되죠. 핑크빛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자, 그러면 고유어 더하기 고유어거나 고유어 더하기 한자어여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 문제가 조항을 제시한 다음에 얘가 사이시옷이 들어갈 건 들어갈 건데 고유어 고유어라서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고유어 한자어라서 들어가는 거야? 이거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보고 알아볼 자신 있어요? 얘 고유어네. 얘 한자어네. 한자같이 생겼다 너. 막 이렇게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자같이 생긴 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겉으로 외양을 보고 판단하는 법은 없어요. 그럼 뭐밖에 없죠? 아까 얘기한 이건 한글 맞춤법 30항이에요. 한글 맞춤법 30항이 사이시옷이거든요. 거기 있는 게 고유어 더하기 고유어인지 고유어 더하기 한자인지 분류는 한번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조항별로 예시를 기억, 니은, 디귿 연결하면 안 틀리지. 자, 그 다음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이쯤 되니까 이 수업의 정체를 파악하겠죠? 해야 할 것을 받는다. 미션 받기.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갈 때 걸음이 되게 무거울 수도 있고 해야 될 게 대빵 생겼어. 지금 할 걸 줄이러 왔는데 젠장. 모르는 걸 대빵 많이 듣고 엄청 불안해지고 해야 될 거 엄청 많이 생겼어. 막 이럴 수 있는데 잊지 마시고 오늘 제가 이런 저런 것들을 다지셔야 돼요. 이게 빈틈일 거예요 라고 한 거 여러분 시험 전에 찾은 게 어디예요? 그죠? 시험 전에 찾은 게 어디야? 자, 그 다음 자, 평가원이 출제처가 된 뒤 3년 출제 경향에서 마지막 2017 바로 작년입니다. 자, 문법과 어문 규정 몇 문항? 7문항. 여러분, 올해 국가직이 교행직형이라니까요. 올해 국가직은 그래서 사실 카페에 올해 국가직은 망쳤는데 그래서 지방직에 자신이 없어서 교행을 보려고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난 그 논리가 그게 뭐지? 국가직이 예년보다 안 나와서 지방직에 자신이 없어져서 교행을 볼까 한다. 전제가 너무 잘못된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직보다 더 국가직 방향으로 독해가 강화되면 강화될 게 교행직인데 근데 독해가 자신이 없어서 지방직을 피한다는 건 사실은 그거는 약간 현명한 선택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지방직이 낫나요? 근데 저는 얘기했지만 제가 신녀가 아니잖아요. 자, 신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지방직이 더 어려울지 교행직이 더 어려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데 다만 교행직이 지방직보다 덜 독해적이진 않을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뭔지 알아요? 그럼 지방직을 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신녀가 아니라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운명을 점칠 수 없어요. 저도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르지 또 내년에 어디 수능 쪽에 있을지. 장난이야. 어쨌든 근데 저는 이 피땀 눈물 꼭 여기서 받아냅니다. 자, 어쨌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야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소식은 빨리 선택해. 고민은 오래 하는 게 아니야. 오래 한다고 더 현명한 선택이 되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아무리 오래 고민해도 처음에 결정하려고 했던 거를 결정해요. 난 그렇더라. 그렇죠? 어차피 처음에 그냥 직관적으로 마음이 끌렸던 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20, 30대의 나이가 엄청난 세상에 대한 통찰력이 있지 않아요. 우리 신녀가 아니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결정 빨리 하고 독해는 지방직이든 교행직이든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론 문법 3개, 어문 규정 4개. 다만 이번 국가직하고 좀 다른 거는 어문 규정 개수? 그쵸? 요때 어문 규정 개수 많이 나왔죠. 골고루 이게 골고루 내려고 노력한 거 보이고. 자, 그럼 어문 규정에 되게 희귀한 게 나왔나?
아니면 일반 어문 규정에서 나왔나 볼게요. 만약에 어문 규정이 많은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수험생들한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왜냐면 보세요. 어문 규정은 범위 안의 시험이잖아요. 아주 특이한 게 나오지 않는 한. 그럼 범위 안 시험이면 사실은 공부를 성실히 한 합격자군에서는 무조건 쉬운 거예요. 어문 규정은 합격할 만한 사람의 경쟁, 그러니까 실경쟁자. 미안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허수로 만들었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피 튀기게 싸우는 점수군에서는 원래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냥 주는 점수가 많아지면 뭐가 난도가 올라가요? 이론 문법이나 독해 쪽에서 변별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어문 규정이 많이 나오면 시험지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론 문법 3개랑 어문 규정 4개인데 한번 볼까요? 문항 비율이 확연히 줄어들고 이론 문법은 원리를 이해하는지 확실히 물었고 어문 규정은 규정과 예시 암기를 둘 다. 그래서 조항과 연결하게끔 문제를 출제했다. 자, 여기서 일단 1번은 자, 여기서 리을걸. 자, 이거를 껄이라고 쓰지 않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앉아서 모닥불이나 좀 쬐요. 준말. 그 다음에 가져라. 이거 올바른 표기. 그 다음에 사고를 고니. 자, 고다죠. 그죠? 그 다음. 자, 2번. 2번에서 되게 특이한, 그쵸? 이런 예시가 나왔다기보다는 웬만큼 여러분들 교재에 다 들어있을 만한, 그쵸? 뭐, 어문 규정 그 총칙과 세칙의 예시가 아닌 게 카레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표준어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리고 이런 거 보면, 맞다, 틀리다, 그냥 단어만 딱딱딱딱딱 나오는데,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는 제 모의고사 낼 때, 저도 이런 걸 조금 원하거든요. 이게 좀 지양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맞냐, 틀리냐 하기보다는, 이 조항이 이러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쓴다라든가, 이 조항이 이렇기 때문에 얘는 아니다라고 쓰다든가, 그런 거 왜냐하면, 규정과 예시를 잘 이해하는 거랑, 예를 들어 원칙과 허용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둘 다 돼.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제 원칙 허용을 그냥 묶어서 외운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진술을 해서 이것에 의해 원칙은 이건데 얘는 예외적으로 인정하였다. 이런 식의 서술을 쓰는 거를 평가원은 시도할 수 있죠. 왜? EBS나 수능은 그렇게 하니까요. 얘가 맞아 틀려. 이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자, 4번. 요거는 이제 품사통용이죠. 품사통용에서 여기 교행직은 이미 적의 용도. 그래도 요거 나왔죠. 일행에도 나왔잖아요. 이어서. 자, 그래서 적에서 이 적이 관형사를 만드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하지만 두루 명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부사를 만들 수도 있어서 그래서 문장에서 포지션을 보지 않으면 적의 품사는 확정 지을 수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있다. 이거 보세요. 있다는 동사, 형용사 변별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로 접근해서 한번 외워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진짜 같은 경우는 아예 기출에 나온 적이 없었어요. 공시 일행직에서는. 그래서 요거는 처음 보는 단어라서 외워서 푸는 사람들은 이 문장에서 얘가 무슨 품사일까 스스로 보고 따져보지 않고 그죠? 뒤에 있는 조사 보고 따져보지 않아서 진짜처럼인데 이처럼이 붙은 진짜가 명사라고 인지를 못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제 품사통용이라는 모두 약점 특강에 하나, 둘, 셋은 다 있는 거예요. 적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있다에 대한 판단. 다르니, 다르다의 관형사용이냐, 관형사냐 판단하기 훈련. 이런 것들은 품사 변별이라는 무료 특강에 다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진짜는 제가 모고에서 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5번. 자, 5번은 이제 리을의 제약을 탐구하겠다. 아니, 뭐, 두음법칙이면 두음법칙이라고 해주고, 뭐, 유음하면 유음하, 화름조면 화름조. 뭔가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좋은데, 뭐래요? 리을의 제약이라고만 얘기를 했네요. 그럼 이거는 예문을 보고 추론해야 되죠. 이게 사실 가장 급진적인 유형이죠. 문법과 규정 쪽에서 요 유형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보면 가장 당황할 유형이에요. 발문에서 정확히 뭘 묻는지 알려주지 않으며 그리고 예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데 게다가 얘네들이 혼동 개념이고 그죠?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고 그리고 횡으로 읽었을 때 규정을 추출해서 밑에 있는 선지에서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가장 수능형 문제고 교행직에 이미 등장했고 그리고 수험생들은 어려워한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이런 양태를 많이 보고 훈련하는 게 중요하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막 지금이라도 내 모의고사에 들어갔지만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카페에다가 국가직 모의고사는 받을 수 있게 해드렸다는 거. 자, 그 다음 6번. 자, 6번은 이제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예, 단어 형성법이죠? 그리고 평이한 예문들이 나왔어요. 이게 안 평이하면 안 돼. 그쵸?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힘들면 안 되고, 뭐,
조사가 생략되는 거는 통사적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일행직에도 문제죠. 그래서 이제 어미가 생략된 건 비통사고 조사 생략은 가능하다. 근데 이제 어미나 조사나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하면 통사, 비통사 구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7번은 이제 문장 짜임새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안긴 문장과 같은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 자, 그래서 그냥 평이에요. 요 정도면.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요게 너무 평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더 레벨을 올리면 동격관형절, 관계관형절 문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올해 EBS는 뭐가 나왔냐면 자, 이거 먼저 얘기하면 다음 주 내 지방직 모고 스폰데 자, 올해 EBS에 건명사절에 대한 명백한 해석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얼마나 싸웠는지 아세요? 제 교재에 있는 건명사절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공식 교재에는 건명사절에 대해서 인정한다 이런 식의 발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는지 나를 믿고 가기로 했으면 가야지. 그렇죠? 이 선생님이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 네가 틀리지 않았을까? 아 참, 그렇죠? 누가 언제부터 강의했느냐라고 하면은 저도 강의 연차에선 안 밀려요. 전 23살 겨울부터였다고요. 전 대학교 졸업하고 휴학 한 번 없이 대학교 졸업해서 23살 겨울부터 비타에듀라는 학원. 옛날에 고려학평 알죠? 저는 공채로 그냥 거기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원가의 대기업에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냥 좀 약간 또라이라서 동네 학원에서 시작한 케이스가 아니라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교 2학년 때 이미 압구정에서 단과하고 있었고 대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면서 비타에듀에 최연소 입사하고 그 다음에 청솔에 최연소 입사하고 그 다음에 메가스터에 최연소 입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연소로 수능을 털고 나왔죠. 자, 가장 어린 나이에 수능을 뛰쳐나온 강사고 그리고 공시에 최연소 강사가 된 거죠. 어찌 보면.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30 중반이야. 어쨌든. 근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젊다고 제 이론이나 제 수업 내용을 의심하실 거예요. 책은 내가 제일 많이 썼을걸? 수능까지 합치면?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제 자랑을 하려고 무료특한 거 아닌데 낯선 얼굴들이 많으니까 신뢰도를 주려다 보니 그래서 건명사절은 옛날 이론이에요. 6, 7차 교과서 이론이라고. 8차부터 건명사절 원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EBS도 짜증이 났나 봐. 그래서 EBS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것에 대해서 것의 기능이 두 가지다. 그래서 명사 구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고 것 앞에가 그리고 것까지 합쳐서 뭔가 이제 기능하는 게 있고 그래서 기능상의 차이를 얘기를 해주면서 그래서 이거를 건명사절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이러저러 하기 때문에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언어학 지문으로 나왔어요. 지금 수능 본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라면 요즘에 수능에 오늘 볼 건데 뒤에 비문학처럼 예전에는 한 2012, 13 AB형 나눠서 수능 봤을 때 있죠. 그때는 문법 문제가 호흡 짧게 한 문제씩 띵띵띵띵 있었어요. 지금 대학생이라면 대학생 한 4학년 그리고 뭐 이제 20대 중반이면 그 수능을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학교 1, 2학년이면 문법에 지문이 하나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지문. 예전엔 더 옛날에는 뭐 6차, 7차 이때는 비문학 지문 중에 언어학이라고 따로 지문이 하나 있었어요. 과학, 기술, 경제, 언어학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언어학 지문을 앞으로 빼서 문법에 언어학 지문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쭉 문법 개념을 해주고 문제를 두 문제를 풀게 해요. 요즘엔. 그래서 교행직은 얼마든지 그 스타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럼 어차피 이론 아는데 그냥 문제만 보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지문에 밑줄을 주고 이것에 맞춰서 생각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폐기된 이론하고 요즘 이론을 같이 보여줬잖아. 그러면서 이것은 이러해서 예전에 이런 이론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건명사절로 볼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진술에 그리잖아요. 그럼 밑줄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답변의 응대는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게 올해 EBS에 있어요. 근데 EBS는 제가 변형을 해서 모의고사에 넣을 수는 있으나 그대로 제시할 수는 없어서 여기다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것을 이제 건명사절이라고 하지 않고 근데 이건 알아야지. 것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죠? 자,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문장 짜임새에서 여러분들이 더 확인해 줬으면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시간을 잠시 드릴 거니까요. 15문제의 수능 이론 문법과 규정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쉬는 시간과 그리고 문제풀이 시간은 합쳐서 20분 드릴게요. 그래서 35분부터 그리고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제가 천천히 해설할 거니까 후닥닥 푸시면 됩니다. 35분에 수업 개최하겠습니다.